인사합시다. 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하는 날입니다. 단원별 모의고사. 일단 목차부터 조금 말씀드리고 단원별 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모의고사는 총 5회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전체 5회분으로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1회고요. 2, 3, 4, 5회인데,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총론하고요. 경제론이 진행이 될 겁니다. 경제론. 그럼 다음 수업은 이제 시장론이랑요, 정책론이 진행이 될 겁니다. 시장, 정책론. 세 번째는 이제 투자론만 할 거예요. 투자론이 이번 시험에서도 나올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투자론만 20문제 진행을 할 거고, 네 번째가 이제 금융하고 개발론을 함께 진행할 겁니다. 금융, 개발론. 마지막에 이제 감정평가론,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론만 5주차 되는 진행을 할 거예요. 전체 20문제씩이고요. 그러니까 총 100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한 8월 달쯤, 9월 달쯤 되면 쪽집게 백선이라는 걸 해서 100문제를 진행하거든요. 그때 진행하는 백선은 실제 시험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진행을 한다면, 오늘 부터 진행하는 단원별 모의고사 100문제는요, 딱 100문제니까 난이도 중, 그리고 난이도 하에다 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비중을 여기다가 한 50 정도, 여기다가 한 40 정도, 여기다가는 혹시 몰라서 한 10 정도는 넣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은, 재수생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래서 난이도 상을 전혀 안 넣기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너무 문제에 대한 구성 자체가 조금, 그래서 한 10% 정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난이도 중과 하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바로 공부했던 내용을 갖다가 바로 이론으로 소화하는 건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론을 어느 정도 좀 더 소화를 하고, 그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 이론, 후 문제를 소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격시험에서는요,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론과 문제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이론 공부 좀 하고 문제풀이를 해봐야지만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잘 모르고 있고 어느 부분은 해석이 안 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가 또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문제풀이 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왔다 갔다 해야지 실력 향상이 되는 거지. 이론만 쭉 하고 책을 딱 덮으면서 나 이제 이론 끝났어, 문제 풀 때야 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 끝날 때까지 안 다가옵니다. 우리는 심지어 시험 전날도, 시험 당일날도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미완성인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뭔가 이론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고 달성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영영 문제풀이로 오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문제는 한 몸이니까, 오늘 혹시 문제가 좀 안 풀린다 하더라도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풀면 좀 빨리 풀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시고, 2회, 3회, 4회 가시면서는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보고 중간에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문이 너무 긴 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들은요, 좀 테크닉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뒤에 가시면 쉬운 것도 하나 2.5점이고 어려운 것도 하나 2.5점이니까 먼저 잡아서 쉬운 것부터 먼저 푸신다라는 느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문제풀이를 최대한 시간 안에 문제 푼다는 게 중요하고, 혹시 못 푼 문제는 찍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문제들이요, 1번부터 20번까지 전부 다 총 20문제 아닙니까? 그죠? 1번 4개, 1번 정답이 4개, 2번 정답이 4개, 3번 정답이 4개, 4번 정답이 4개, 5번 정답이 4개씩 제가 박았어요. 실제 시험도 그래요. 40문제니까 실제 시험은 1번 정답 8개, 2번 정답 8개, 3, 4, 5번 정답 8개거든요. 그래서 혹시 못 푸신 문제는 그것도 테크닉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찍는데, 그동안 풀었던 문제 중에서 1번이 한 개밖에 없다,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면 나머지 못 푼 문제들은 다 1번 민다든지, 내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3번이 하나도 없더라, 그럼 3번을 다 민다든지, 그러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맞힐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시험 종료 시간에 1, 2분 남았는데 문제 한두 문제 더 푼다고 해서 그거 맞힐지 못 맞힐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정답 몇 개인지 분포 세가지고 요 기술적으로 체크하시면요, 훨씬 더 많은 문항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도 하시면서 수업에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설에 주안점을 두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요, 요 출력을 갖다가 한 4, 5개 정도로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대고 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없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한번 더 풀어보고 해서 전체 100점 나올 때까지 한번 풀어보신다는 느낌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내용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부터 출발합니다. 1번,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법경기가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 두 개가 결합된 상태로 다루는 것을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암기할 때는 법경기 세 개 결합되면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 건물 이렇게 두 개만 결합되면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법, 경, 기가 떴기 때문에 절대로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적어도 몇 번과 몇 번은 답이 아니냐면 1번과 2번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기억이 틀리니까. 니은 공간, 자산, 위치, 환경 등으로 부동산을 분류하는 것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으로 부동산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 4개가 있거든요. 공자, 위환의 자는요, 자산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자산은 3본 생소상,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부지의 상품은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입니다. 자, 그럼 보니까 기억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몇 번만 뭐만 하면 답이 나오냐면, 디귿이 맞으면 답은 4번이고요. 디귿이 틀리면 답은 5번인 결론이 나옵니다. 맞나요? 기억 1번,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디귿. 민법상 부동산, 여러분들 민법상 부동산은 동의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협의의 부동산 또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같은 말로 민법상 부동산이라 그래요. 민법상 부동산에는 누구만 딱 포함되냐면 토지 및 거정착물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준부동산은 어디에만 포함이 되냐면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라 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준부동산까지 포함이 되는데, 지금처럼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에는 토지 및 거정착물만 포함이 됩니다. 그럼 뭐도 틀렸다? 디귿도 틀렸다 라는 생각이 혹시 드셨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면 보지 말고 리을 미음 5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5개 다 읽을 시간은 아마 시험장에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리을 갑니다.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어업권 등은 법령에서 등록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거다. 준부동산 중에서 등기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20손 이상의 기선범선, 선박이랑 공장재단, 강업재단이랑 수목의 집단임에서 등기된 임목, 요 4가지는 등기하고요. 우리 등록하는 거 4개 어떻게 외우셨냐면 자건어항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건, 어, 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건어항. 예, 맞습니다. 자건어항들 등록합니다. 리을 맞아요. 미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준부동산은 저당권 됩니까? 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준부동산은 감지평가됩니까? 예, 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중개대상물까지 되는 준부동산은요, 여기 있는 3개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요 3가지는요, 뭐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감정평가도 되고 심지어 중개대상도 되는 준부동산이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뭐가 뜨면 되냐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요, 준부동산은 맞지만 저당권 감정평가까지만 되지 중개대상물이 되는 준부동산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같은 준부동산은요, 다 돼요. 그냥 저당권도 되고 소유권도 되고 심지어 부동산 중개대상물도 되는 준부동산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옳은 거 리을 미음 5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답은 5번. 2번 문제는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는 토지정착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토지정착물은 무엇과 무엇이 있냐면 토지정착물 중 종속적인 정착물이 있고요. 토지정착물 중 독립적인 정착물이 있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토지 정착물이고요. 아예 동산이 있거든요. 암기를 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동산은 3개 있어요. 이렇게. 독립정착물은 4개 있어요. 이렇게. 그 외는 싹 다 종속정착물이에요.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가수차예요. 가수차. 가수차는 동산이거든요. 가식 중인 수목, 경작 수확물, 임차인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요거 3가지는요. 가수차들은요. 뭐가 아니냐면 토지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작 수확물 보이고요. 가식 중인 수목 보일 거예요. 얘들은 아예 동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토지 정착물조차 아닌 거고요. 토지 정착물 중 독립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독립은 딱 4개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4개를 주관식으로 읊어야되고요. 복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풀이가 아니야. 복습이야. 첫 번째, 건물. 건물은 주기지만 완성이 되면 됩니다. 주벽, 기둥, 지붕. 두 번째는 명인방법 갖춘 미분류 가실. 세 번째는 세트인데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나 등기된 임목. 네 번째가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입니다. 그거 찾으러 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뭐 찾는다고요? 건물, 명인방법 미분류 과실, 명인방법 수목이나 등기 임목, 타인 토지 농작물 요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답으로 체크해야 될 건 신축 중인 건물, 예 맞습니다. 주기지만 완성이 되면 독립이 됩니다. 그리고 명인 방법을 구비한 미분류 과실, 예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요것도 됩니다. 그리고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요렇게 4개가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2개, 국어하고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있죠. 얘는 뭐는 맞지만 토지 정착물은 맞아요. 토지 정착물조차 아닌 건 아니에요. 맞는데 토지 정착물 중 얘는 독립이 아니라 종속적인 토지 정착물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혹시 이거 4개 다 맞히신 분들은 당분간 토지 정착물 공부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4개 기역, 리을, 미음, 이응 해서 답은 4개가 됩니다. 근데 답은 맞히셨는데 기역, 리을, 미음, 이응이 아닌 채 4개 맞히신 분은 그래도 또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4개를 맞히셔야 되냐면 기역, 리을, 미음, 이응 이렇게 4개까지만 토지 정착물 중 독립 정착물이 되고, 아예 비읍 시옷은 동산이니까 토지 정착물조차 아니고, 니은 디귿은 토지 정착물은 맞지만 종속적인 정착물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4번이고요. 3번 문제는 문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주요 단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상호간 되고 있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그리고 건물 짓고 남은 땅, 그리고 이거는 뭐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법상 제약은 있고요. 정착물 없고요. 예.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 비슷, 이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상호간의 용도전환이 되고 있으면 후보지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에서 용도전환 되고 있으면 이행지고요. 상호간 되고 있으면 후보지 맞습니다. 방금 제가 누가 맞다 그랬지? 기억이 맞다 그랬지? 그러면 몇 번은 답이 아니야? 3번. 4번, 5번. 지금 제가 한 작업을 소거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소거 작업.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맞다고 돼 있는데, 잘 들어, 지금 내가 하는 말. 기억이 맞다고 지금 문제 동그라미에 돼 있는데, 혹시 니은 읽고 계신 분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니은 읽은 흔적이 있으면 반성하시라고. 기억이 맞는 순간, 답은 둘 중에 하나야. 기억 디귿 아니면 기억 리을이야. 니은 읽으면 안 돼. 근데 왜 읽는지 아세요? 습관이에요. 니은 읽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니은 왜 읽어요, 그러면? 니은이니까 그래요. 아니 니은은 지금 저게 없다니까, 저기 구성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구성했던 기역 디귿 아니면 기역 리을이 답입니다. 그럼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디귿에 가야 됩니다. 디귿에 가니까 건물 짓고 남은 땅은 공지가 때려 죽여도 맞아요. 건물 짓다가 건폐율 때문에 남겨둔 토지는 공지가 때려 죽여도 맞다니까. 답은 1번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기역 디귿 읽고. 그러면 니은은 왜 틀렸냐면, 소유권은 없는데 바다 육지 사이 해변 토지는요, 포락지가 아니라 빈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진짜 빈지하고 포락지 바꿔서 많이 나오는데, 포락지는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수면 밑으로 잠겨버린 토지를 말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땅이 잠겨버린 거고,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바다 육지 사이 해변 토지, 활용실익이 있는 해변 토지는요 빈지라고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포락지와 빈지 구분 못하시면 곤란하고요. 리을은 왜 틀렸냐면, 토지는 남은 부분의 토지? 이 문제는 복수 정답이 되겠네. 자, 다시 합니다. 쪽팔려. 다시 합니다. 낮이는 토지 위에 뭐 없고,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제약은 있고,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1번, 2번 복수 정답. 실제 시험에도 복수 정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1번, 2번 복수 정답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죄송합니다. 미음은 왜 틀렸느냐?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1단지가 아니에요. 이런 토지는 획지다라고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획지지. 뭐가 아니다? 1단지가 아니다. 1단지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기역,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뭐라고요? 기역, 디귿, 리을. 다시 할게요. 상호간 되고 있으면 무슨지? 후보지. 건물 짓고 남았으면 무슨지? 공지. 정착물 없고 공법상 제약이 있고 사법상 제약이 없는 토지는 뭐? 나지. 다 맞는 표현입니다. 기역, 디귿, 리을. 첫 번째부터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1번 체크하신 분들도 정답, 2번 체크하신 분들도 정답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틀린 거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는 다 읽으면 안 돼. 다 읽으면요, 주어진 시간에 문제 절대로 못 풀어. 키워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립은요, 4개 층 이하인지 일단 확인해. 했어? 바닥 면적 합계 660m, 660제곱미터 초가 있으면 뭐다? 연립.
어떻게 암기하기로? 연초. 일반 기숙사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 또는 공장,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지사 몇 퍼? 50%. 요거 있으면 일반 기숙사. 다가구 주택은요, 몇 개층이야 이거? 3개층이하고 660제곱미터 뭐고? 2하고 100세대 19. 19는 뭐라? 다가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대형 기숙사는 공동지사 몇 퍼 이상이고? 50% 이상이고, 제공되는 실이 몇 실? 20실. 요거 가는 겁니다. 다중주택은요, 요거는 맞아요. 학생, 직장인. 장기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고요. 660제곱미터 이하 맞고요. 3개층이야 맞는데, 얘는요, 대표적인 단독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면 안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면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실별로 뭐까지는 되느냐면 욕실까지는 돼요. 근데 실별로 뭐가 안 돼요? 취사가 안 돼요. 실별로 욕실은 되는데 취사가 안 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른다? 다중주택이라고 부른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춰야 돼요? 갖추지 아니어야 됩니까? 갖추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떴을 때도요, 다 보지 말고 키워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연립은 4개층이야 660 초간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일반 기숙사는 학교, 공장, 학생, 종업원, 공동지사 50%. 다가구는 3개층이야 660이야 19. 그다음에 임대형 기숙사는요 50% 이상 20실. 다중주택은 볼 게 좀 많습니다. 학생, 직장인,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 갖추면 안 되고, 실별로 욕실은 되는데 취사는 안 돼. 3기층이야 660제곱미터 이하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는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맞히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주택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주택 문제를 몇 개 준비했냐면 2문제 준비했습니다.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가 중요하냐면 세대수 중요합니다. 세대수. 몇 세대요? 300세대. 소거 작업 합시다. 소거 작업. 일단 몇 번은 답이 아니에요. 4번, 5번은 답이 아닙니다. 이런 작업 꼭 하세요. 이 시간 낭비 아니에요. 두 번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자, 가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땅은 누구 거냐면 LH 거. 건축물만 내 거. 기억납니까? 이 토지는 임대라니까. 나는 지금 토지 임대 받았다니까. 땅은 LH 거, 건축물만 내 거. 근데 뭘 물었냐면 토지 소유권을 물었습니다. 그럼 얘는 LH 거. LH가 뭐요? 시행자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없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대를 구분해서 소유할 수는 뭐? 없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이죠? 리을까지 읽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마치긴 했는데 리을 푼 흔적이 발견되시는 분들은요, 반성하세요. 나는 왜 이럴까? 옛날엔 총명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긴 가겠습니다. 준주택은요, 기호 단호야, 기호 생로야? 아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준주택은 기호 생로, 기호 단호. 기가 뭐야?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됩니다. 이 문제는요, 리을까지 가지 않더라도 답은 3번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 시간 한번 줄이시는 겁니다. 소거 작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틀리신 분들은 아마 이래서 틀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자,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 말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가 틀린 거예요. 토지의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물리적 공급 어떻게 되죠? 불가능. 그게 부증성이야. 다시. 부증성이 아니 부자 아닙니까? 아니, 부증성의 부자가 된다 부자야, 안 된다 부자야? 안 된다.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가 부증성이고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된다는 건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아마 기억 맞다 처리하셨을 거야. 왜 맞냐면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되거든. 뒷말이 맞거든. 네, 여러분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건 용도의 다양성.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부증성. 좋아요? 그럼 뭐가 틀려요? 기억이 틀려요? 기억이 틀려? 그럼 뭐 읽어? 니은을 왜 읽어? 얘도 니은 디귿 품고 있고 얘도 니은 디귿 품고 있잖아. 그럼 이제는 뭐만 읽으면 되면? 니을만 읽으면 되는 겁니다. 니을이 맞으면 답은 몇 번?
4번. 리을이 틀리면 답은 몇 번? 3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깝깝하다, 나 지금. 여러분들, 제가 방금 기억 틀렸다 그랬죠? 기억이 틀리니까 몇 번 날아가고 있다. 1번, 2번, 5번이 날아가고, 외롭게 남아있는 게 누군데? 3번과 4번인데, 3, 4번은 둘 다 니은디귿을 품고 있잖아. 그럼 니은디귿은 바꿔서 틀렸겠어. 맞으니까 거기 있겠지. 그럼 리을이 맞으면 답은 몇 번? 4번. 리을이 틀리면 답은 몇 번? 3번. 리을 가보자. 비교가 곤란하고요. 대체가 안 되게 만드는 거. 너무 다르니까. 비교도 어렵고 대체도 안 되는 것은 무슨 성? 개별성이 맞다고 지금. 맞다고.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갖고 싶어 하고요. 경쟁 발생하고요.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부증성이 맞고요. 소모하고 재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거. 소모 재생산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영속성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답은 기억이 정답이 되는 그런, 기억이 틀렸다라고 해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부터는 드디어 수요 공급인데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뭐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있는 수요는요, 눈길도 주지 마셔요. 오른쪽에 있는 뭐부터? 수요량을 보셔야 되는데, 잘 들어요.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아파트 가격입니다. 뭐라고요? 아파트 가격. 여기 아파트가 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가격하면 안 돼. 아파트 가격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이거 답 돼야 안 돼? 돼요. 답 돼요. 답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만 수요량의 변화고요. 아파트 가격 상승 뭐는요? 예상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피스텔 가격 이거 안 돼요. 오피스텔 가격은요, 대체재 가격이라서 수요의 변화입니다. 잘 듣고 대답하세요. 뭐가 떠도, 가격이 떠도 가격 뒤에 뭐 붙거나 예상 붙거나 가격 앞에 아파트가 아닌 대체재 가격이 붙어버리면요,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우리 지금 수요량의 변화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 하면 몇 번? 2번 아니면 3번인데 여기서 또 왼쪽에 기가 막힌 게 하나 나옵니다. 이번에는 아파트 뭘 봐야 되는데? 수요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파트 건설용 무슨 가격? 토지 가격이 떴습니다. 얘는요, 오직 only 공급만. 누구만? 동급만.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왜? 생산 요소 가격, 생산비, 건축비, 아파트 건설할 때 토지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생산 기술, 건설업체 수. 기억나니? 그런 놈들은 오직 누구만? 공급만 변화시킨다. 근데 이거 봐봐. 아파트 가격 상승 뒤에 뭐 붙었어? 예상. 예상은 무엇의 변화가 맞다? 수요의 변화가 맞다.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7번 문제를 한번 풀고 문제 분석이 끝나고 나면요, 앞으로 이 7번 문제 같은 유형은 절대로 안 틀립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풀이가 얼마나 중요하게요? 얼마나 중요하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밥도 잘 못 먹으면서 개고생하면서 오후에 잠 못 오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효과 갑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반드시 효과 가니까 이거 내 말 들어. 혹시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야, 밥 먹는 거 필요 없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세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여러분들은요, 주변에 이렇게 합격생 말을 잘 못 들어요. 합격생들은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경우는 대부분 불합격생들의 말을 좀 듣고 있습니다. 학원의 재수생들이 다 불합격생들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불합격생들 하라는 대로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야만, 큰일 날 뻔했네. 나 그렇게 할 뻔했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안타깝습니다. 합격생들은, 그들은 이미 떠나고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다? 아파트 가격입니다. 아파트 가격 뒤에 예상이 붙거나 오피스텔 가격 같은 게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토지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생산 기술, 생산비, 건설업체 수는 누구만 변화시키지? 공급만.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다. 꼭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되는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8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8번.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수요 곡선 우측이니까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뭐 증가요? 수요 증가. 고개를 들어서 좀 봐주세요. 잽에서 수요 증가 나오잖아요. 잽에서 뭐 나왔다고요? 수요 증가. 그러면 자,
수요 증가는 8개 있습니다. 잘 들어요.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인데 두 개만 더 할까? 대체재 가격은 상승하는 게 좋고요. 대체재 쪽 수요는 감소하는 게 좋아요. 보완재 가격은 하락하는 게 좋지만 보완재 쪽 수요는 증가되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답이 되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답 체크하시면 내 가만 안 둬. 이거는 진짜 아파트 가격 하락은요,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로서 곡선상에서 점을 이동시키는 요인이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1번 체크하신 분들은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빠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나쁜 사람이 있어요. 4번 체크하면 안 돼요. 4번 체크하면 안 돼요.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요, 공급이 증가되는 거지 수요 증가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예선 탈락되는 게 두 개 있으니 1번 아파트 가격 하락은요, 수요량의 변화고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건축 자재 가격의 하락은 공급만 변화시키고.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은, 자 다시 갈게.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한 번 더.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입니다. 그래서 보완재 가격 하락 정답 2번입니다. 보완재 가격이 하락되면 수요가 증가됩니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는 예상이거든요. 요거는 수요 감소예요. 좌측으로 이동시키고요. 대체재 쪽 가격이 아니라 수요가 증가돼 버리면요, 내거 수요는 또 역시 감소합니다. 내거 수요는 감소합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수요 증가율을 찾는 문제, 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연습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그냥 다 씹어 드세요. 9번. 자, 여러분들 대체재 보완재 뒤에 가수가 뜨는 경우가 있고요. 대체재 보완재 뒤에 수수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체재 보완재 뒤에 수수가 뜨면요, 수수는요, 얘 사면 얘 안 사요. 보완재는요, 얘를 사야 얘도 사요. 이거 수수예요. 자, 대체재는 뭐 사면 얘 사면 얘 안 사고요. 얘 보완재는 얘 사면 얘도 사요. 근데 가수는요, 대체재는 얘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가 증가되고요. 얘 가격이 상승하면 얘 수요는 감소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만 얘기하시면 되냐면 오른쪽이 O인지 X인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출발할게요. 이렇게 일단 필기해 놓으세요. OO, OX, OX, OO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집에 가서 연습하시는 거야. 대체재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오오니까 뭐 한다? 증가된다. 보완재는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뭐 한다? 감소한다. 근데 이 밑에는 수수입니다. 대체재는 한쪽 수요가 증가되면 다른 쪽 수요가 뭐 한다? 감소된다. 보완재는 한쪽 수요가 증가되면 덩달아 다른 쪽 수요도 뭐 된다? 증가된다. 그래서 가수인지 수수인지를 잘 보고요. 답은요, 증가 감소, 감소 증가입니다. 증가 감소, 감소 증가입니다.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그렇지.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요 문제 이해될 때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대체재 가격 상승 그러면 수요 증가해야 되지만, 대체재 수요 증가 그러면 수요 감소해야 돼. 보완재 가격 상승 그러면 수요 감소해야 되지만, 보완재 수요 증가 그러면 수요 증가라고 해야 됩니다. 답을 써놓고 외우시든 뭐 구워 삶든 삶아 드시든 뭐 어떻든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답은 2번. 10번 문제입니다. 10번.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 쉼표 앞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쉼표 앞에 보이십니까? 쉼표 알죠? 쉼표? 여러분들 저기 쉼표 알아요? 쉼표? 쉼표 앞을 안 보셔도 돼요. 이 문제는요. 아니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뭐합니까? 안 중요한데 되게 중요합니다. 수요 증가폭이 공급 증가폭보다 작다. 그러면 수요 증가가 작으면 공급 증가만 보면 됩니다. 이게 크니까. 그러면 흔해졌으니까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이 증가합니다. 가격 하락에 양 증가. 답은 1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실제로 이 문제를 풀었는데 1번이 답인데 2, 3, 4, 5를 푼 흔적이 발견되시는 분들은요,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전에 가시면 1번의 정답인 게 8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1번이 답 같은데 2, 3, 4번을 푸는 행동은요, 나중에 민법 10문제, 15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요. 실전에서는요. 1번이 답이 답 같다 그러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번도 풀어드릴게요. 저는 풀어드려요. 저는 풀어드려요. 수요 감소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작다. 그러면 공급 감소만 보시면 돼요.
귀해졌으니까 가격 상승의 양 감소 맞습니다. 수요 감소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으면 원래는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감소인데 같다면이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 수 없었던 가격이 불변으로 바뀌어요. 가격 불변의 양 감소가 됩니다. 3번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폭보다 작다면 그러면 공급의 감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2번하고 4번은 답이 똑같아야 돼요. 공급 감소만 보면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하고 양 감소합니다. 5번은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작다면 그러면 공급의 증가만 보시면 됩니다. 흔해졌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되는 거 맞습니다. 요 10번 문제를 만약에 1분 안에 풀어낸다면요 여러분들은 항상 남들보다 2.5점씩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10번 문제는 출제 가능성 100%짜리입니다. 100%짜리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11번. 자, 11번에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증가되면요.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증가됩니다. 가격 몰라 양 증가가 답이에요. 가격 뭐요? 몰라 양 증가가 답이라고. 근데 수요 감소하고 공급 감소하면 가격 몰라 양 감소가 답이에요. 수요 증가되고 공급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양을 몰라요. 수요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되면 인기 없는데 흔해졌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양을 몰라요. 이걸 다 써놓으셔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이걸 다 써놓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요,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다고요? 가격을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처럼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되어서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요, 가격은 반드시 알아요. 이때는요, 양을 알 수가 없어요. 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수요 공급 같은 방향 움직일 때는 뭐 몰라요? 그러면 가격 몰라요. 디귿 리얼처럼 수요 공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가격은 아는데 가격은 반드시 알아요. 양을 몰라요 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처음 보는 유형이라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실전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얼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진짜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요. 1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여러분들 절 한번 보실래요? 절 한번 보시고 우리 부동산학에서 4대 불변이 있다 그랬죠.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 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 같다면이 나오면 알 수 없음 불변입니다. 여기서는 완탄과 완비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완전 탄력적일 때는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일단 무조건 가격은 불변합니다. 뭐는 불변이라고요? 가격은 불변합니다. 또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에 양은 증가되는데 1번 문제는 좀 특이하게 가격을 안 물었어요. 가격은 불변하는데 뭐만 물었냐면 양만 물었어요. 양은 뭐 한다? 증가한다. 양은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가격은 불변하는데 가격을 안 물었다니까? 안물, 안궁, 양은 증가합니다. 두 번째, 완비. 완비일 때는요, 양 불변입니다. 양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요. 이번에는 양이 불변합니다. 양 물었어요. 양 불변하는 거 맞습니다. 수요가 증가될 때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면 기울기 가파르다 그랬습니다. 기울기 가파르면요,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합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변한다, 더 크게 변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탄력의 성질을 아셔야 됩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할 건데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상승한다,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완만하거든요. 가격 상승폭은 작다. 가격이 덜 변합니다.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감소한다. 그럴 때는요, 가격은 불변합니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양은 감소하고요. 근데 가격은 불변하는 거 맞습니다. 이 문제 답은요 3번입니다. 이거 3번 집은 틀린 거 맞는 것으로 고쳐서 읽어 놓으셔야 됩니다. 3번 맞는 답으로 고쳐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죠. 시작.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더 크게 상승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이번에는 제가 좀 특이한 문제를 가져봤는데 균형 가격과 균형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2분의 1, 좀 이따 한 번 더 나옵니다. 5분의 1, 4분의 1처럼 분수가 나올 때는요, 얘를 소수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2분의 1은 얼마냐면 0.5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나올 때마다 연습합시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400-0.5p가 된다. 이 0.5p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쉬워. 그럼 공급함수는 뭐야? p 플러스 250이었다가 수염수는 그대로입니다. 400-0.5p가 공급함수는 300으로 바뀌었습니다. 넘어가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1.5p가 돼요. 몇 p? 1.5p. 넘어가면 이게 150이 됩니다. 그럼 p는 얼마가 되냐면 100이 나와요. 100을 여기다 대입하면 q는 얼마가 나오냐면 q는 얼마? 350이 나옵니다. 그럼 대답하시죠. 가격은 얼마?
100, 양은 350. 넘어가면 이게 0.5p가 나옵니다. 0.5p. 넘어가면 요게 100이 나옵니다. 얼마요? 100. 그럼 p는 0.5로 나오면 여기가 200이 나옵니다. 얼마요? 200.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양이 있습니다. q는 얼마가 나오냐면 300이 나옵니다. 얼마요? 300. 자, 천천히 대답하시죠. 가격은 얼마였던 게? 100이었던 게 200으로 갔기 때문에 가격은 100이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몇 개였던 게? 350개였던 게 300개 됐기 때문에 50개가 뭐 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가격은 100이었던 게, 죄송합니다. 가격은 100이었던 게 200이 됐네. 맞아요? 100이 뭐하고? 상승하고. 죄송합니다. 200이 됐으니까 100이 상승하고. 양은 350개였던 게 300이 됐으니까 50개가 뭐 됐다? 감소됐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100 하던 가격이 200 되면 가격은 100 상승. 350 하던 양이 몇 개가 되면? 300개가 되면 양은 50개 감소.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출발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은 언제 더 탄력적이면요.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입니다. 대체재가 많아버리면요. 수혜는 더 탄력적입니다. 용도가 다양하고요. 용도 전환을 용이하면 수혜 탄력성은 커진다. 커진다가 1보다 커지는 거라서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리을미음, 이게 수입 문제인데 수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그때는 탄력적입니다. 맞죠? 임대료를 상승했다. 고가 전략을 쓴 거예요. 임대업자가 수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커서 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 쓰면 수입 줍니다, 여러분들. 전체 수입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이게 수입 문제거든요.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이 좋아요. 고가 전략을 써버리면 너무 많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된다. 얘도 맞습니다. 수혜 탄력성이 얼마다? 1이다. 1은 뭐라 부르죠? 우리가 단위 탄력.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4대 불변이 있습니다. 완탄일 때는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양 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 같다면은 알 수 없는 불변이거든요. 이럴 때는요, 뭐가 불변이냐면 수입이 변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상승하든 임대료 하락하든 수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답은 5번입니다. 요 14번 문제는 난이도 상입니다. 상입니다. 왜 상이냐면 우리 수험생들이 심리적으로 설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다 맞겠어? 하나는 틀렸겠지? 하는 그런 성향을 제가 역공한 거예요. 나 잘했죠? 얄미워 죽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네. 아무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갖다가 다 맞게 한번 내봤습니다. 결론 한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이 되고요. 대체재 많으면 탄력이 되고요.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을 용이하면 탄력성이 커지면서 탄력적이 됩니다. 수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탄력적이고요.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상승시키는 고가 전략은요. 수입이 줍니다. 감소됩니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상승하든 하락하든 수입이 불변하고요. 이 문제 답은 5번입니다. 15번 문제로 갑니다.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가격이 변해도 양이 수혜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수혜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양불변입니다. 가격이 변했을 때 수혜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인데 가격이 변했을 때 수혜량이 완전 변함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탄력성 제로가 돼서 완전 비탄력 해야 됩니다. 기억 틀립니다.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 5번인데 니은 읽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니은. 수혜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자 가자. 수혜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혜량의 변화율하고 절대값을 씌우는데 비탄력적이면 밑에 게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이 더 크고 수혜량의 변화율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보다 수혜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예, 맞습니다. 가격 변화율이 크고 수혜량의 변화율이 작은 거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2개 읽었는데. 디귿 갑니다. 0과 똑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0과 똑같은 말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요든지 공급이든지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선입니다. 디귿, 리을 다 맞습니다. 0, 완전 비탄력, 수직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커서 자 보시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인데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보다 위에 있는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이건 탄력적을 말하는 겁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값을 가지고 이거는 비탄력적이 아니라 뭐하다? 탄력적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운데 니은, 디귿, 리을이 맞고요. 처음과 마지막 기역, 미음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미음은 뭐 틀렸다고요? 위에 있는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면 비탄력이라고요? 탄력이라고요? 탄력이고요.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양불변이거든요. 양불변일 때는 뭐라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16번 문제.
자, 우리 팔짱 한번 껴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그러면 절대값 씌우고 밑에는 플러스 10이에요. 맞아요? 수요량이 오피스텔 수요량이 5% 증가인데 얘는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아파트 봐야 돼.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고 10% 상승했고 밑에 봐야 됩니다. 아파트 수요량이 몇 프로 감소했다? 20%. 마이너스 20%입니다. 이게 수요 가계 탄력성입니다. 얼마죠? 2조. 이잖아. 이거 뭐야? 탄력입니다. 일단 이게 다 뜰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1번, 3번, 5번 체크하신 분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수요 가계 탄력성은요.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수요량을 따지는 겁니다. 이번엔 교차 탄력성.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는데? 10% 상승했는데 오피스 다른 놈 수요량이 5% 증가했답니다. 그럼 플러스 5%입니다. 그럼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면 0.5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0.5. 하지만 0.5는요. 대체제가 됩니다. 쌤 제가 이거 잘못해서 보완제 체크해버렸는데요. 나쁜 사람입니다. 보완제는요. 교차 탄력성 값이 마이너스가 떠야 돼요. 교차 탄력성 값이 지금 전부 다 플러스가 떠 있잖아요. 아니 0.5와 2와 0.5는 전부 다 플러스잖아요. 답은 대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놈 가격이 뭐 했고 상승했고 다른 놈 수요가 뭐 되면 증가되면 얘들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슨 제다? 대체제다. 그래서 2니까 탄력에 0.5에 대체제 해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정답 2번. 이번에는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 소득 탄력성은 3, 교차 탄력성은 4. 근데 아파트 가격도 소득도 오피스텔 가격도 이건 대체제 가격입니다. 이건 대체제입니다. 전부 다 2%씩 상승시켰을 때 나옵니다.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대답해 봅시다. 가격이 올랐을 때는 수요량이 줄거든. 가자. 자, 22 그러잖아요. 내가 22 그러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9단 2단 묻는 거 아니잖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묻는 겁니다. 가격이 뭐 했을 땐 상승했을 땐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되거든요. 2, 3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플러스 6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2, 4 그러면 여러분들은 플러스 8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가격 올랐을 때는 수요량이 감소, 소득 증가됐을 때는 수요량 증가, 그다음에 대체제 가격 상승할 때는 수요량 증가입니다. 항상 밑에 걸 먼저 계산해 주시면 좋습니다. 밑에 게 플러스 14야. 위에 게 마이너스 4야. 그럼 남는 건 플러스 10이야. 그래서 답은 10% 증가.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는 좀 쉽게 느껴지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2 마이너스 4. 2, 3은 플러스 6. 2, 4 플러스 8.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자. 2 좋아요. 2, 3은 좋아요. 2, 4 한 번 더. 2, 3은 2, 4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한 번 해주고 플러스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쌤 그게 무슨 말이야? 외워. 첫 번째 숫자랑 탄력성 곱한 것만큼은 마이너스, 두 번째는 플러스, 세 번째 플러스. 그냥 외워버려. 2 마이너스 4, 2, 3 플러스 6, 2, 4 플러스 8 계산한 건 플러스 10. 전체 수요량의 변화는 10% 증가. 답은 4번입니다. 18번. 18번은 18번까지 못 가서 틀린 사람들은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18번 문제 틀린 사람들은, 풀었는데 틀린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간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낮습니다. 가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 등 5개 국면으로 순환한다. OX, X. 이 부동산 경기에서 순환하지 않는 시장이 하나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안정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뭐예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의 4개의 국면으로 순환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을 얘기할 때는 4국면 플러스 안정시장 그러지 절대로 5국면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신신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답은 1번입니다. 맞아, 안정시장 있었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안정시장은 순환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답은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정점 높고 저점 낮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폭이 크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예. 회복 시장은 매도인 중시가 맞는데 그 전에 매수인 중시되다가 이제 매도인 중시로 전환되는 시장이 맞습니다. 후퇴 시장은 반대로 상한선을 갖습니다. 안정 시장은 불황에 강하고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순환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는 게 핵심이 됩니다. 이 문제 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19번, 20번 거미집 모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한테 거미집 이론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요. 3개를 기억하자 그랬어요. 제가 1번 수탄수 공탄발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하는 거미집,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하는 거미집.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짝, 탄, 함수가 떴을 때는요, 탄력성의 크기는 P를 위로 올리면서 끝난다 그랬습니다. 탄P. 수탄수, 공탄발, 기짝탄, 탄피 가지고 못 푸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미집 이론 문제를 다 풉니다. 출발할게요. 지금 수탄이 커요, 공탄이 커요? 여러분들은 수탄이 커요. 탄력성은 큰 거 보시면 됩니다. 수의 탄력성이 크니까 얘는 뭐요? 수렴형.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두 번째, 기울기는 작은 걸 봅니다. 대신에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8이 마이너스니까 더 작지 않아? 그럼 내가 돌아버립니다. 0.8과 0.3만 비교합니다. 공급 기울기가 0.3으로 더 작습니다. 기울기는 작을수록 탄력적이거든요. 그럼 공급 기울기가 작아서 공급이 탄력적인 겁니다. 그럼 뭐요? 발산입니다. 이번에는 탄피로 갑니다. 수요의 탄력성의 크기는 Q 앞에 얼마 있고요? 1. P 앞에 얼마 있어요? 3. 1분의 3입니다. 1분의 3은 얼마? 3. 얘는 2분의 4 해야 됩니다. 2분의 8 해야 됩니다. 2분의 8은 얼마? 4. 수의 탄력성은 3인데 공급의 탄력성은 2분의 8에서 4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살짝 큽니다. 공탄, 발 해서 발산입니다. 이 문제 수렴, 발산, 발산에서 답이 2번이고요. 이 문제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당분간 거미집 이론 걱정이 없네요. 근데 주의할 점은요. 19번 맞히셨으면 20번 맞히는 거 정상입니다. 아시겠어요? 19번 틀리고 20번 틀리는 것도 정상입니다. 안 좋은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상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문제만 맞히시는 분은 비정상, 그분 모르겠어요. 그분 어떻게 해야 될지. 둘 다 맞히거나 둘 다 틀려야 정상입니다. 비정상 손 들어봐요. 그래도 정상이긴 하네요. 20번 갑니다. 20번은요. P가 어디 있냐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여기로 가면 탄력성을 구하는 겁니다. 2분의 6 합니다. 2분의 6. 얼마? 3. 3분의 6 합니다. 얘는 2. 수의 탄력성이 더 큽니다. 얘는 수렴입니다. 뭐라고요? 수렴. 얘는 2분의 1 합니다. 2분의 1. 0.5입니다. 얘는 2분의 2 합니다. 1입니다. 그럼 얘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큽니다. 발산입니다. 답은 수렴 발산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답 5번 맞히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거미집 이론 이번엔 나올 것 같으니까 19번, 20번은 조금 더 힘줘서 한 번 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단원별 모의고사 한 주 쉬고요.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 주에는요. 아까 소개드린 대로 우리 오늘 살짝 배웠던 시장론과 정책론 가지고 20문제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3번, 4번 무조건 반복하셔가지고요. 100점 맞출 때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원별 모의고사 때까지 2주 뒤에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단원별 모의고사 2회입니다. 2회. 부동산 시장론 하고요. 부동산 정책론하고 시장론과 정책론 관련되는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시장론과 정책론은 지금 연습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응용 없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만 살짝 바꿔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오늘 문제풀이에 좀 살을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실제로 시험에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공매란 단어가 있습니다. 공매. 공매는 그 없는 물건을 팔아먹는 겁니다. 없는 물건을 팔아먹는 것을 공매라고 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공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때문에 그 물건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없는 물건을 파는 것도 불가능하고 공매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물건이고 그래서 공매가 곤란하다라고 끝나야 됩니다. 공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X입니다. 1번은 오케이. 2번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왜곡되는데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라는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장기는 왜곡되지 않아요. 3번은 부동산 시장은 B가 나와야 됩니다. 정보도 비대칭적이고 거래도 비공개됩니다. 얘는 개별성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비공개성이 나온 것 같은데 시장의 비조직성도 나와주면 좋고요. 시장 비조직. 그리고 상품이 비표준적이라는 말이 나와줘도 됩니다. 그래서 상품 비표준화, 시장 비조직, 거래 비공개 모두 다 그 개별성 때문입니다. 3B라고 하거든요. 상품 비표준화, 시장 비조직, 거래 비공개 모두 다 개별성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성이 있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 이질적이다 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지역마다 가격이 이질적이다. 5번이 정답인데요.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가지고 시장 구분하는 건 맞는데 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을 세분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은 너무나도 다른데 서울 하면 좀 비슷해지고요. 서울 송파 그럼 좀 더 비슷해지고요. 송파 잠실 그러면 더 비슷해지고요. 잠실 삼동끼리의 부동산은 완벽한 대체제가 되거든요. 시장을 한 단계씩 세분화할수록 시장의 성질은 동질화가 됩니다.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두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가지고? 수요자를 가지고 보다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시장을 나누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고요. 요거 나머지는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갖고 동질적인 소집단 구분하는 거다. 기억하시고요. 2번 문제 좀 특이한 문제인데 간혹 한 번씩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X를 찾으셔야 됩니다. X를. 그러니까 옳은 것을 답으로 찾으시면 안 되고 틀린 것을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옳은 거 찾았어요? 예, 안타깝네요. 예, 틀린 걸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 그림 한번 그려보고 계시죠? 이게 할당율적 시장이고요. 요게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 누가 있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 있어요.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은 무조건 할당인데 할당이 반드시 완전히 되는 건 아니고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요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은 언제나 할당률적 시장이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완전은 무조건 할당이고 불완전 할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할당이 반드시 완전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 니은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리를 가볼까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투기가 성립할 수 있다.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당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초과이윤을 얻었다는 것은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맞아요. 근데 기억, 니은, 리을이 답이 아니야 이게. 답이 아니라니까. 뭐가 답이라고요? 틀린 게 답이라니까.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요. 그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이 현재 가치에 대한은 안 읽으셔도 돼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는 초과이윤 획득할 수 없다고 끝내야 돼요. 약성에서는 현재나 미래 정보를 분석해야지 초과이윤 얻을 수가 있고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가지고는 초과이윤 획득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틀리고, 강성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상이는 얻어지거든요. 예, 정상이는 얻어지고 초과이윤 못 얻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옳은 걸 답으로 체크하면 안 되고 틀린 걸 답으로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XX, 디귿 미음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 혹시 4번 체크하신 분들은 잘 풀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옳은 걸 답으로 체크하신 것 같고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기 때문에 답을 4번이 아닌 3번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혹시 1번, 2번, 5번 체크하신 분들은 다 애매하신 좀 애매해 여러 가지로 다 애매하고 4번 체크하신 분들은 문제만 열심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3번 체크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문을 유심히 잘 읽으신 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나간 문제 중에서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는 정보 현재 가치, 이게 이번 시험에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정보 현재 가치 계산입니다. 이거 빼안나 는으로 풉니다. 그래서 계산기에다 대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 12억 1천만 원입니다. 오케이? 12억 1천만 원입니다. 이게 한번 쳐봐야 됩니다. 이거 빼기 4억 8천4백만 원입니다. 일단 뺐어요. 예. 그리고 곱하기 안 들어서 확률 곱해야 되겠죠. 75% 곱해야 됩니다. 이거 들어서 확률 곱하면 안 돼. 그 나누기 10%씩 2년이니까 요거는요 나누기 1.1 는을 때려줘야 돼. 그래서 계산기 입력해야 될 값은 12억 1천만 원 빼기 4억 8천4백만 원 곱하기 75% 나누기 1.1 는 정보 현재 가치는 빼, 안, 나, 는입니다. 빼고 안 들어서 확률 곱하고 1 플러스 Rn수로 나누고 는 한번 더 눌러서 계산기 아마 4억 5천 찍혀 있을 거예요.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오늘 나간 문제 중에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보 현재 가치 계산 문제입니다. 마치신 분들은 축하드리면서 4번으로 갑니다. 요거 가정과 주거 분리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불량주택은요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효율적 자원 배분의 과정이거든요. 시장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고 2번 이 주어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이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주어입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상향예가가 발생하려고 그러면요 가치 상승분이 계량 비용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요 가치 상승분이 클 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상향예가 된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유명한 지문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혹시 3번 가기 전에 요거 좀 정리할게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될 때가 있고 감소될 때가 있거든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어버리면 요거는 하향예가 됩니다. 하향예가 되는데 지금처럼
저가주택을 사람들이 안 찾는다. 감소되면 이때는 상향례가 됩니다. 저가주택의 수요가 늘면 하향례가인데 저가주택의 수요가 지금처럼 감소되면 요거는 상향례가 합니다. 맞습니다. 주거분리 현상은 근린지역에서도 생기고요. 도시 전체에서도 생긴다. 맞는 표현이고요. 고가주택에 가깝게 위치한 저가주택, 주어가 이거 저가주택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정예배비 효과가 발생한다 하셔도 되고 할증된다 하셔도 됩니다. 그 저가주택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붙어버리면요 정예배비 효과 발생, 할증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자, 여기 주어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입니다. 가치 상승분이 커야지 상향례가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계량 비용이 클 때 하향례가 됩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가치 상승분이 크면 상향례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번에는 5번 문제, 지대론이죠. 지대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고 지대론은 제가 총 2문제 다 냈습니다. 2문제. 일단 5번 문제. T년의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의 차이에 기초한 지대에 의해서 비농업종 토지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일단 비옥도를 강조했고 비농업하면 안 되고 농업해야 됩니다. 비옥도가 떠고 농업이 뜨면 이거는 T년의 위치 지대설이 아니라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T년의 위치 지대설은요 수송비가 나와야 되겠죠. T회배 기억나시죠? 수송비. 기억이 틀립니다. 기억이 틀리는 순간 1번, 2번은 답이 아니고 2번 마샬. 예, 맞습니다. 마샬은 준지대를 주장했고요. 이건 사람이 따야 되고요. 일치적인 소득을 준지대라고 합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니은이 맞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3, 4, 5번 중에 하나일 거고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운송비 차이에서 지대 결정이 된다 했는데 운송비는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T년의 위치지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송비가 뜨면 T해배 중에 답이 하나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기역과 디귿이 바뀐 것 같아요. 기역의 비옥도 뜨면 리카도고요. 디귿의 수소 운송비 뜨면 T년이 되는 그런 문제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요.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유일한 지대설입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최열등지에서도 지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니은 니을해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4번. 미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 만약에 지대를 물었을 때는 마찰 비용과 교통비의 차이라고 해야 됩니다. 차이라고 해야 되고 마찰 비용을 물었을 때는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마찰 비용 이렇게 묻거든 네 글자 묻거든 지대 플러스 교통비 이렇게 해야 되고요. 혹시 지대 물었을 때는요. 여기 넘어가면 돼.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용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제가 어떻게 암기하면 좋다 그랬냐면 네 글자 마찰 비용 물었을 때는 교통비를 더해서 구하고요. 지대 두 글자 물었을 때는 교통비를 빼서 구한다.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지대 두 글자 물었기 때문에 마찰 비용에서 교통비를 빼야 됩니다. 이 문제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 옳다. 정답 4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틀려도 괜찮아요. 지금 마음껏 틀리셔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점수 안 나왔다고 옆에 지랄하는 사람 있으면 상종을 하지 마세요. 지금은 마음껏 틀리고 마음껏 깨지고 내가 뭐를 모르고 있고 알고 있는 지식이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배워야 될 때지. 뭐 이렇게 점수 잘 나왔다고 이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점수 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재수생들이에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나는 재수생인데 점수가 왜 안 나올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하지만 지금은 점수가 막 잘 나오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대신에 이걸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이제 뭘 복습해야 될지 알았으니까 복습하시면서 부족 부분을 막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마음껏 틀리셔도 괜찮아요. 힘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좀 약간 침체된 분위기 같은데 여러분들 화이팅. 답은 4번이고요. 6번. 지대론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대설인지 간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만 한계지에서 지대를 요구할 수 있고 발생하는 유일한 지대설입니다. 1번 맞습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가지라고 해야 됩니다. 가지.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고요.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지대설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에서는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지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지는 차익지대설, 지가가 절대지대설. 혹시 틀리신 분들은 앞으로 안 틀리게 노력을 하시면 돼. 답은 2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지대를 잉여로 보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지대설은 지대가 비용입니다. 절대지대설이 아까 소개드렸죠. 지대가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를 소유하는 자체만으로도 지대가 발생한다. 예, 그렇습니다. 소유 자체만으로 지대가 발생하고요.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은 최고 지대 지불 용이액이라고 해야 됩니다. 초과이유는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불 용이액은요, 그러면 최대. 초과이유는요, 그러면 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남는 게 없을 때까지 최고로 지불해야지 입찰에 응해서 낙찰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7번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층 주거 지구 사이에 점유지대가 위치한다. 여러분들 여기 5개가 나오거든요. 중전, 저고통이거든요. 중전, 저고통인데, 아니 그렇다면 보세요. 중심 업무 지구하고 저소득층 주거 지구 사이에 점유지대가 위치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 이제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구 사이에 점유지대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점유지대와 통근저지대, 점통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얘는 어디서만 나오냐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만 나옵니다. 호이트나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답이 5번입니다.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점유지대하고 통근저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점유지대와 통근저지대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서만 나오거든요.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2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교통축, 부채꼴, 교통축의 부채꼴은요, 이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제목이 바뀌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의 교통축을 계산해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다가 이제 이게 그 한계가 많으니까 교통축을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버제스 이론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호이트 이론이고, 호이트 이론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다핵심 이론이지, 다핵심 이론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선형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4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는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누가 입지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고급주택지가 입지합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저고통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가 살지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누가 산다? 고가 산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은 그 수능 문제를 풀고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집에 가셔서는 요 수능 문제를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야. 내가 이거 왜 틀렸나? 왜 맞췄나? 이런 보인다는 거고, 여기는 계산 문제를 주구장창 풀어보는 겁니다. 수능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오케이? 9번 갑니다. 8번 갑니다. 8번은 그 유명한 입지계수예요. 입지계수. 입지계수는 자, 지금 보니까 A 지역에는 전자산업, A 지역은 전자산업 입지계수를 구하라고 했고, B 지역에서는 건설산업 입지계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공식은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이거든요. 한 번만 연습하십시다. 이거 전국 전체 얼마? 1200. 전국 전자 봐야 됩니다. 전국 전자 150. 오케이? A 지역 전체 500. A 지역의 전자 얼마? 50.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건설산업은요, 전체 1200. 건설입니다. 건설 120. 좋아요. 이번에 B 지역 가야지. 전체 700. 오케이? 건설, 기타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건설 얼마? 20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어떻게 하냐면 저랑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첨가 마지막 거 곱하고 가운데 두 개 나누는 거야. 50 곱하기 1200. 50 곱하기 1200. 나누기 500. 나누기 150는 이렇게 때리면 계산기에 딱 0.8이 떠요. 0.8. 나눠 떨어집니다.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 4번이고, 이번에는 20 곱하기 1200 나누기 700 나누기 120을 때립니다. 20 곱하기 1200 나누기 700 나누기 120을 때려줍니다. 그럼 계산기에 0.285가 뜨는데, 0.285. 285가 뜨는데 소수점 몇 자짜리에서 넷째 자리구나. 2857까지 구해야 되겠구나. 2857까지 구하면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0.28, 0.2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0.29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0.29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한 번만 여러분들 시간 딱 재서 연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이렇게 해서 전국 전체, 전국 특정 해당 지역 가서 전체 특정 이렇게 해서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한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 는을 때려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0.29, 5가 반올림이 되니까 0.29가 되면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9번 문제. 오늘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중에 9번 문제도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A가 16만이거든. 16만이고 B가 4만이거든. 몇 배 커요? 그럼 4배 커요. 어디에 가깝냐면 B에 가깝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먼저 구할 거예요. 이걸 먼저 구하고 나머지 거리로 처리할 건데 이게 진짜 15km란 말이야.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4분의 16분의 이제 15km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끝났어요. 문제는 끝났고 루트 4 끄집어내면 2 더하기 1은 3 해서 3, 5, 15인데 5가 답은 아니야. 이게 5고요. 그럼 전체 10km니까 이게 10이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10하고 5가 났는데 A로부터 상권의 경계 지점과 B로부터 상권의 경계 지점을 구했을 때 A가 B의 몇 배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럼 얘는 10kg이고 얘는 5kg이니까 10kg은 5kg이면 몇 배입니까? 이걸 물은 거야. 그러면 이제 2배 이렇게 해야 되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지. 그러니까 문제 해석을 못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B로부터 상권의 경계를 먼저 구하는 거지. 몇 킬로? 5킬로.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몇 킬로? 10킬로. 10킬로는 5킬로에 몇 배다? 2배다? 그거 구하는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오늘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중에 또 한 문제입니다. 아까 정보 현재 가치 틀리시면 안 되고 요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말이지. 앞으로 틀리면 안 돼.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도 진짜 강조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배번은 세 가지 강조합니다.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 고려했을 때 각 요인이 최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비용이 최소라고 해야 됩니다. 왜 각 요인이 최소 그러면 안 되냐면 운송비와 노동비는 최소지만 집적인 건 큰 게 좋거든. 그래서 각 요인이 최소란 표현이 틀린 표현이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비용이 최소라고 해야 됩니다. 최소 비용 이론. 답은 1번이고요. 크리스탈라는 중심지가 계층화된다라는 표현과 도달 범위, 최소 요구 범위 이런 단어 나와주면 되고요. 넬슨은 어느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지 소매 입지론 주장하신 분은 넬슨이다. 요거 기억하시는 거고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공간 마찰 계수는요 저항값이거든요. 어떨 때 저항값이 커지냐면 교통조건이 나빠지면 저항값은 커집니다. 하나 더 할까요? 일상용품이면 또 저항값이 커집니다. 반대로 교통조건이 양호해지거나요 전문품일 때는 공간 마찰 교수값이 작아집니다. 레시는 철저하게 수요 측면입니다. 그래서 시장 확대 가능성, 이윤 극대화 요걸 강조하신 분이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 베버, 레시, 넬슨, 크리스탈러, 허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혹시 틀리신 분들은 해당 페이지 교과서 찾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 자, 11번 문제는요. 일단 C 방문할 확률하고 C의 매출액을 구해봐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뭘 것 같냐면요. 4,000명 곱하기 35만 원을 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때리면 계산기 아마 14기 뜰 거예요. 이거 14기 뜰 거고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5로 약분하면요. 요거는 얼마냐면 1, 요거 2, 요거 3이 되고요. 50으로 약분하면 요거는 10, 50으로 약분하면 요거는 6, 50으로 약분하면 5, 9, 45, 9가 됩니다. 그럼 1의 제곱은 1이니까 1분의 10, 2의 제곱은 4니까 4분의 6, 3의 제곱은 9니까 9분의 9 한 다음에 9분의 9를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C로 가는 길이니까.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0. 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5. 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 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1. 그럼 여러분들 계산기 다 되고 1 나누기 12.5를 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1 나누기 12.5를 때리면 0.8이 아니라 0.08이 떠요. 0.08은 몇 퍼센트냐면 일단 8%예요. 8%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 아니면 4번이고 0.08에다가 아까 구했던 14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아마 계산기에 1억 1,200만 원이 뜨면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풀 수 있었을 텐데 하지 마시고요. 기계적으로 거리는 5로 약분하고요. 면적은 100으로 약분해도 되긴 한데 100으로 약분하면 이게 소수점 4.5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눈물을 먹은 거 50으로 약분합시다. 그래서 10, 6,
9를 때려주고 요거는 제곱합니다. 1의 제곱은 1이니까 1분의 10, 2의 제곱은 4니까 4분의 6, 3의 제곱은 9니까 9분의 9 한 다음에 9분의 9를 위로 올려주시면 계산기에다가 1 나누기 12.5가 되고 0.08, 0.08 곱하기 4,000 곱하기 35만 원 때려주면요 1억 2,200만 원.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12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는 드디어 이제 부동산 정책론 중에서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시장 실패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 불안정 경쟁입니다. 불안정 경쟁이니까 판매자, 구매자 소수, 판매되는 물건 이질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독과점 기업. 외부 효과는 둘 다 시장을 실패시켜요. 정의 배부 효과, 부의 배부 효과, 공공재,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은요, 외부 효과는 무조건 시장을 실패시켜요. 둘 다. 그리고 판매자, 구매자 소수가 이게 불안전 경쟁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무임승차 문제 이렇게 4개입니다. 민간재 아니고 공공재라고 해야 됩니다. 정보 대칭 아니고요. 요거 비대칭, B가 빠졌습니다. 완전 경쟁 아니고 불완전 경쟁이고요. 불완전 경쟁은 판매되는 재화가 이질적이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요거는 쉽게 왼쪽 4개는 시장 실패 원인 맞고 오른쪽 4개는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라서 정답은 4개,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 문제도 혹시 한두 개 정도 잘못해서 틀리신 분들은요, 해당 페이지 찾아가서 시장 실패 원인은 불안정 경쟁이구나, 판매자, 구매자 소수, 판매되는 상품 이질적이구나, 외부 효과는 둘 다 시장을 실패시키는 거구나, 민간재가 아니라 공공재와 무임승차구나,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시장이 실패하는구나 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 13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13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정책이 자원 배분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요, 정부 실패라고 해야 돼요. 시장이 자원 배분 못하는 건 시장 실패고요. 정책이 자원 배분 못하는 건 정부 실패입니다. 도입 순서를 비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2006년도에 시행이 되었고요. 부동산 실명제는 1995년에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래 신고 제도는 실명제보다 훨씬 늦어요. PIR이 심했다면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구의 주택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고요. 이 값이 뭐야? 작아야 주택 구입이 쉽다. 주택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거든요.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와 개발 부담금 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공시 제도 요거랑 개발 부담금제 요거는 부담금 보조금과 가격 공시 제도는 대표적인 간접 개입입니다. 택지 소유 상한제와 개발행위 허가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랬는데 얘를 없애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는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예요. 여러분들은 공, 개, 택, 초토 하셔야 됩니다. 공한지세, 개발권 양도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종합토지세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는요, 공개택 초토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개로 출발하고 싶으면 개발권 양도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다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틀린 걸 찾아야 되니까 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예요.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만만치 않죠? 네, 답은 5번. 14번. 외부 효과. 요거 이제 언제 나왔던 문제냐면 감정평가사 3년 전에 34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외부 효과란 여러분들 거래 당사자 아닙니다. 제3자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아닙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외부 효과는요, 거래 당사자 아니고 제3자 타인이고요. 의도하지 않았고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틀렸습니다. 거래 당사자 아니고 제3자,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2번. 부의 외부 효과는 맞았어요. 의도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건데 얘는요, 외부 경제에 그러면 안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못 됐죠. 3번. 정의 외부 효과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큽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요, 비용은 사적 비용이 크고요,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크다라고 해야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보조금 지급이나 조세 경감 같은 경우는 어떤 외부 효과에 대해서 해야 되는 정책이냐면 정의 외부 효과 플러스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해야 됩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규제해야 됩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이 초래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부동산 학개론 통틀어서 이 부의 외부 효과만 과대 생산되거든요. 과소 생산되는 건 부의 외부 효과가 아니라 정의 외부 효과가 과소 생산된다. 정의 외부 효과와 공공재 과소 생산, 부의 외부 효과만 과대 생산, 그렇게 공부하기로 했었습니다. 옳은 걸 찾아야 되니까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15번 문제로 가도록 할까요? 다음 정보의 개입 수단 중 간접적 개입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는데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딱 세 개 있어요. 직간이가 있어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가 있는데 이용 규제 3개, 간접 개입 5개, 그 외에는 다 직접 개입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지읒에 있는 지역지구제가 이용 규제고 치읒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용 규제다 해서 이용 규제를 골라내는 게 좋아요. 이용 규제를 먼저 골라내고 왼쪽에 있는 거 4개 보조, 세금, LTV, 부담금 요 4개가 간접 개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4개 토지은행, 임대료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토지선매제도 이런 것들은 다 직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10개쯤 되는 것 같은데 10개 보면서 그래도 직접 개입 어떤 거 있고 간접 개입 어떤 게 있고 이용 규제 어떤 게 있는지를 섞어놨을 때 찾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혹시 틀리신 분들은 앞으로 안 틀리시면 됩니다. 지역지구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2,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와 같은 행정은 간접, 그 외에 공영개발, 토지은행, 수용, 선매, 초과매수, 도시개발, 재개발, 공공임대주택정책,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직접 개입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출제 가능성 100%짜리입니다. 그래서 간접 개입은 여기 있는 거 4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이요. 16번.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들도 있네요. 자, 부동산 그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거래 신고를 했나 봐요. 근데 방금 신고한 후에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가 되어 버렸대요. 그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날 해야 됩니다.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이 맞는데 그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되었을 때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해야 됩니다. 1번 답으로 체크하신 사람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도시 지역에는 주상 공록이 있고요. 주거지역은 또다시 전일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단 양호화돼요. 양호하면 전용이에요. 양전입니다. 근데 주택이 공동주택 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2종 전용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양호하고 공동주택이면 2종 전용입니다.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호한데 단독주택이면 1종 전용, 양호한데 공동주택이면 2종 전용, 편리한데 저층주택 중심이면 1종 일반, 편리한데 중층은 2종 일반, 편리한데 중고층이 3종 일반,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이 보완된 게 준주거 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 답은 2번입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밖에 없습니다. 준농림지역은 현재 지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개발사업에서 이렇게 이익을 얻었나 봐요. 이걸 갖다가 환수한대요. 이거는 개발권 양도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개발, 이익, 환수제도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설명이지 개발권 양도제도는 말 그대로 개발권을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얘는 개발이익 환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5번 선매가 시험에 뜨면요. 석 줄 다 읽지 말고 끝으로 가세요.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선매제도는 협의매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매는 협의매수다. 선매는 수용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매가 뭐라고요? 협의 매수라고요. 협의 매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 원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이 맞지만 무효 해제 취소되었을 때는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양호하면 무조건 전용인데요. 단독이면 1종 전용, 지금처럼 양호한데 공동이면 2종 전용입니다. 2번은 정답. 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준주거와 준공업밖에 없습니다. 준농림이란 거 없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입니다. 선매제도는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 아니고 협의 매수하는 제도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18번. 17번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대요.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해. 수요가.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고요. 장기로 가면 이제 공급이 증가해. 그러면 공급이 늘면 올랐던 임대료는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보조가 훨씬 더 임차인들 주거 안정에 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버리거든요. 공공주택은 국가 지자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제를 받은 다음에 건설 매입 임차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임차한다는 말이 떴고 끝날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전대. 임차해서 전대하는 방식은 기존 주택 매입이 아닙니다. 기존 주택 전세예요. 기존 주택 매입은 말 그대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지금처럼 임차해서 전대하는 방식은 기존 주택 전세라고 해야 됩니다. 기존 주택 매입과 기존 주택 전세 구분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요. 통합은요. 이 사람들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나오면서 사회 취약계층이에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나오면서 사회 취약계층이 나오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답은 17번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18번 문제. 18번은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건 아까 나왔던 문제긴 한데 보조금이 지급되면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하고요. 장기는 공급이 증가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하락한다. 맞는 말이고요. 답은 2번이죠. 정부가 임대료를 마하면 규제하면 공급이 축소되고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건 맞는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요.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하. 싸게 규제할 때. 규제를 할 때는 싸게 만들어줘야 된다? 싸게. 비싸게 만들어주면 아무 변화가 없다? 웃겨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보호한다? 저소득층. 저소득층 보호하려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 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 공공임대주택 정책,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공개택 초토가 있었다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인데 이런 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우처 이거 소비자 보조거든요.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만들어줘요. 후분양은요. 보조선이 아니거든요. 공급이 감소됩니다. 대부분의 정책은 공급이 감소됩니다. 보조선, 임대료 보조와 선분양 정도만 공급이 증가되고요. 지금 보시는 후분양, 공급 감소. 임대료 규제, 공급 감소인데 임대료 규제가 공급이 감소되고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려면 가격을 싸게 규제해야 된다. 이하로 규제해야 된다. 낮게 규제해야 된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19번도 가볼게요. 우리나라 조세 정책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재산세와 상속세는 신고 납부 방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딱 3개.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는요. 증여세는 가만히 있으면 보통 징수됩니다. 보통 징수됩니다. 그래서 어디 세무서 가서 저기 재산세 신고하러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에 가 계세요, 제발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징수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재산세 이런 거 신고하는 세금 아닙니다. 재산, 상속, 증여세는요. 보통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상속세,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하는 거 맞고요. 증여세와 등록면허세는 하나는 국세고 하나는 지방세는 맞지만 둘 다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증여세는 국세 당연하죠. 왜냐하면 취등재 빼고는 다 국세거든요. 종부세와 재산세는 둘 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20번.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수요가 더 탄력적이래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더 많이 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기억 맞고.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서 동결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해지거든요. 이론도 맞습니다. 거래세 인상 시 세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요. 이게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가 시장을 떠나서 생기는 손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요.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은 커집니다.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져요. 탄력적일수록 커집니다. D가 틀리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되면 보유기간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양도세 무서워가지고 처분을 안 하거든요. 보유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리얼 틀리고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임대인이 세금을 다 내게 만들려 그러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어야 돼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어야지 공급자가 세금을 다 내거든. 그러니까 임대인이 저대로 부담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미음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기역, 니은 2개가 정답이고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요. 디귿은 왜 틀렸는데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 또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커지거든요. 리얼은 왜 틀렸는데 양도세가 중과되면 보유기간이 늘어나거든요. 사람들이 처분 안 해서요. 미음은 왜 틀렸는데 공급자가 임대인이거든요.
공급자가 세금을 다 내게 만드는 방법은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어야지 공급자가 세금을 다 내게 됩니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세금, 임차인이 세금을 다 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음도 틀립니다. 문제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요. 집에 가서 이제 지난주 배웠던 거, 오늘 배웠던 거 중에서 뭐를 복습하면 될지가 자명해졌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 가서 요 20문제 100점 나올 때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거 100점 나오면요. 앞으로 탄탄대로입니다. 100점 나올 때까지. 계산 문제도 열심히 연습하시고. 아시겠어요? 그동안 뭐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뭘 공부하면 될지 몰라서 공부를 못했던 분들. 잡숴봐. 집에 가서 100점 나올 때까지 잡숴봐. 계산 문제도 막 잡수시고요. 골고루 20문제를 잡수시고. 1주차 문제까지 하시면 총 40문제니까 40문제 전체 잡숴봐. 그러면 여러분들 팔자 고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초장부터 안정적인 점수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는 조금 쉬고요. 그 다음 주에 투자론 20문제 가지고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단원별 모의고사 투자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